안녕하세요. PB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로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고대가 아니라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대 시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결국에 이 후삼국을 통일했던 나라는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고구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하고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살펴봤었죠. 자, 첫 번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서 정치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골 중심의 체제였다면요, 이제 신라에서 벗어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진골뿐만 아니라 호족 세력까지 포함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민족 문화의 융합이 시작됩니다. 원래 삼국통일, 이 신라의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 즉 신라 사람들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모든 한반도의 지역 주민 플러스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발해 유민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이 다양한 문화들이 포용되게 됩니다. 뭐 물교라든가 정치 이념으로 사용됐던 유교, 이런 것들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되게 되면서 이 찬란한 고려 시대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요, 아까도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인 민족 통일 아니겠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이 삼국시대의 통일은 당나라라고 하는 중국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고려의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융합해서 포용하면서 했던 통일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A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한 왕건은 어떤 정책을,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요? 자, 저번 시간 마지막 질문이 이 왕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통일하는데 성공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은 호족이었습니다. 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후삼국 시대에 존재했던 호족들의 분포들을 보세요. 전국 각지에 엄청난 많은 호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근을 줘야겠죠. 당근을 줘야겠죠. 하지만 그들의 당근만 줬다가는 왕도 호족이기 때문에 왕건 자체가 호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가 으쓱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궁예가 세웠던 후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나라 이름 자체를 고려로 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식, 즉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구려에게 영토를 찾으러 올라가야 되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먼저 고구려 계승 의식이 담긴 북진 정책의 사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삼국 통일을 하기 전에 발해 왕자 대광현이 유민 5만 명을 이끌고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첫 번째 북진 정책의 일환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나 발해라고 하는 나라나 똑같이 조상은 누굴까요? 그렇죠. 고구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뭐라고 할까요? 형제라고 할까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해 유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들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멸망시켰죠. 거란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만 친하게 지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너희 고려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낙타를 선물해 주거든요. 이 낙타를 굶겨 죽여버립니다. 나는 너네와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어. 그 사건을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평양이었죠. 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2의 수도로 삼아서 이 평양을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토를 어느 정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위해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켰구나 라고 하는 이 북진 정책의 일환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북진정책 끝났습니다. 고구려 개성의식 끝났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통일에 가담해서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호족들을 대접해줘야 됐습니다. 자, 호족들한테 뭘 내줘야 될까요? 참 잘했어요. 상을 내려줘야겠죠. 자, 당연히 이때 상으로는 뭐 토지를 주거나 뭐 너비를 주거나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요. 야, 너네 정말 잘했어! 라고 하고 성을 내려줘요. 성. 이 성이 뭐냐면요. 그 쌓는 성 말고요. 성. 여러분들 그 이름의 성을 줍니다. 자, 무슨 성을 주냐면요. 바로 왕건의 성인 왕을 줍니다. 야, 그럼 다 공신인 사람들은, 호족인 사람들은 다 왕씨가 되겠죠. 야, 너네 왕족이야. 호족에서 왕족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족들이 기분이 좋겠죠. 또 뭘 하냐면요. 왕건은 결혼을 합니다. 호족의 딸들과요. 몇 명이요? 27명이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정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왕씨성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왕족이 되는 듯 하지만 호족의 딸을 왕에게 맞춰서 그러면 호족은 왕의 장인이 되죠. 그러면 가족 관계가 되죠. 가족끼리 뭐 개길 수 있을까요? 까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씨성을 주고 혼인정책을 실시하면서 호족들에게 당근을 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호족들한테 너무나 갚아주게 되면은 너무 걔네들은 되는 게 없겠죠. 어느 정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바로 사신관 제도와 기임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신관 제도는요. 경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처음 준 걸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나온 지역의 출신 지역의 관리로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신관이 책임을 집니다. 굉장히 긴장을 타고 있어야겠죠. 또 두 번째, 지방에 뭐 사신관을 갔을 때 땀방울 붓고 뭐 떨어져 나가거나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기인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질제도예요. 그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인 그 개성, 송악에다가 인질로 잡아놓는 거죠. 자기 자식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데 까보겠습니까? 못 까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호족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족들을 유화하면서 포섭하면서도 통제하려고 하는 왕건의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식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훈요 10조가 되겠습니다. 자, 훈요 10조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불교겠죠. 자, 이 불교를 통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잘 퍼뜨리고 유지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왕건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 이 시대의 대표적 정교는 불교였고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도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를 통해 나라를 잘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불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조. 야, 얘도 역시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승님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풍수지설을 중시하면서 불교도 같이 중시하자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는 맏아들이 있지만 다른 이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위 계승의 그런 절차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3조가 되겠습니다. 자, 4조. 중국의 풍습은 억지로 따르지 말자. 즉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 중국의 좋은 건 받아들이되 특히 거란 것은 배척하자. 특히 거란은 금수 왜 동물이니까 얘네 것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을 중요시할 것. 그렇죠. 북진 정책 일환으로 평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왕건이 뭐라고 했냐면요. 1년에 100일 이상은 석영에서 머물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석영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자, 연등회와 팔관을 중요시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연등회 팔관은 모두 불교 행사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열심히 지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팔관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조. 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남을 흩뜨는 말 하지 말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라는 얘기죠. 8조. 차령 남쪽과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관직을 주지 마라. 이거 뭔 얘기일까요? 차령이면은 충청도 지방인데요. 충청도 밑에 사람들은 쓰지 말라. 즉 후백제 사람들을 경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9조 관리의 독보가 함부로 집하지 말고 병사를 보호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들의 청렴을 강조한 사항이 되겠죠. 10조 근심이 없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해오고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할 것. 유교적인 그런 이념, 충, 효, 예, 이, 절 이런 것들을 강조한 10조가 되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왕건이 남겼어요. 언제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너는 이걸 꼭 지켜라 강조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요 10조라고 하는 사항이 왕건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왕건이 어느 정도 나라를 구성했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후대왕들에게 이런 걸 지켜라 라고 한 얘기가 바로 훈요 10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왕건의 정책, 특히 북진 정책과 그 다음으로 호족들을 통제, 포용하는 정책들 알아봤고요. 그거를 훈요 10조에 잘 녹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왕건의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왕건 죽은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